군대의 폭행과 비리 문화를 전부 밝혀내기 위해 식당 이모로 위장한 최초의 3스타 여군 장군이 결국 비리를 밝혀내고 모두를 개박살내고 군대를 바른 길로 고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가을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한 국군방첩 사령 부방첩사 건물은 차가운 권위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갓 출범한 조직의 현판이 아직 낯선 이곳 5층 감찰실장실의 주인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 여성 최초의 삼성 장군 강지수 중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단순히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여성 군인들의 염원이었고 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였으며 동시에 구시대의 장벽을 온몸으로 버텨낸 상처의 훈장이기도 했다. 지수는 책상 앞에 산처럼 쌓인 서류 더미를 말없이 응시했다. 전국 각 부대에서 올라온 익명의 투서와 민원들이었다. 대부분은 개인적인 고충이나 사소한 불만이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유독 한 곳에서 발신된 편지들에 머물렀다. 강원도 양구 제21보병사단 통칭 백두산 부대. 최전방을 수호하는 정예부대라는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곳에서 온 편지들은 절규에 가까웠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식자재 유통기한은 똑바로 갑니다. 냄새나는 밥을 먹고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정글입니다. 약한 자는 맞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보급관과 결탁한 대진푸드라는 업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대진푸드. 그 이름이 지수의 뇌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방부 청사의 육중한 모습이 오늘따라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3년 전 그녀가 아직 소장이던 시절에 맡았던 군납 비리 의혹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여러 부대에서 대진푸드의 불량 식자재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관련자들은 교묘하게 장부를 조작했고 겁에 질린 병사들은 증언을 번복했다. 결국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담당자 몇몇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선에서 꼬리가 잘렸다. 그 사건은 지수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었다. 그때 뿌리 뽑지 못한 독초가 다시 자라난 것인가.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3년 전의 대진푸드 사건 파일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먼지 쌓인 기록과 오늘 도착한 편지들의 내용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같은 수법, 같은 고통, 같은 이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고통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는 것뿐이었다. 실장님, 육군본부에서 다음 주 합동회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찰실 부실장이자 그녀의 충직한 부하인 오정국 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지수는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오 준장, 자네가 보기에 지금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 준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글쎄요. 첨단 무기 체계나 실전적인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틀렸어.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창밖을 등지고 서서 오 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썩은 군수품을 먹고 동료에게 폭행당하는 병사들의 멍든 양심이야. 그걸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해. 무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지수는 백두산 부대에서 온 편지 한 뭉치를 집어들었다. 공식적인 감찰팀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박성준 중령이라는 자가 사단 실세라지. 그 자가 꾸며놓은 무대 위에서 광대 노름만 하다 돌아오게 될 거야. 3년 전처럼. 오 준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상관의 의중을 읽으려 애썼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내가 직접까지. 네. 실장님께서 직접 양구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분을 밝히고 가시면 모든 게 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누가 신분을 밝힌다고 했나? 지수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번졌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쇼의 일부일지도 모르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이 타이틀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갑옷이야.
그러니 이번엔 그 갑옷을 잠시 벗어두려고 해. 오준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위장 잠입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중장 계급의 장군께서 그런 위험한 일을 발각되기라도 하면 군 전체의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위신? 지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병사들이 썩은 밥을 먹고 맞아 죽어가는 마당에 장군의 위신이 다 뭔가.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린 그냥 세금 축내는 군벌일 뿐이야.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받아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진실의 심장부, 부패의 진원지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병사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밥을 먹고 그들의 눈을 직접 보고 고통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옷장 문을 열었다. 각 잡힌 전투복과 정복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중장 정복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조용히 정복을 꺼내 어루만졌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지켜낸 자부심이자 동시에 벗어던지고 싶었던 굴레이기도 했다. 그녀는 정복을 옷걸이에서 내려 정성껏 깬 후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를 평범한 스웨터와 등산복으로 덮었다. 마치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봉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오정국 준장에게는 일주일간 개인 휴가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겼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말과 함께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선 중년 여인을 마주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군인 강지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방첩사 감찰실장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찾아 떠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 속으로 그녀는 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보이지 않는 아우성이 들려오는 북쪽 땅 양구를 향해서. 다음 날 새벽 강지수는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채 동서울 터미널에 섰다. 양구행 팻말을 단 시외버스에 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중년 등산객이었다. 버스가 서울의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고속도로에 오르자 지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박선자. 이것이 앞으로 며칠간 그녀가 살아갈 이름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 일을 전전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냈다는 가상의 이력까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 넣었다. 버스는 굽이진 산길을 한참이나 달렸다. 창밖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이는 사라지고 첩첩산중의 능선과 안개만이 끝없이 펼쳐졌다. 마침내 버스가 양구 터미널에 멈춰 섰을 때 차가운 산골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공기 중에 섞인 묘한 긴장감. 그것은 군사 최전방 지역 특유의 분위기였다. 지수는 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백두산 부대 주변의 민심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부대 근처에 자리 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외지인 행세를 하며 터미널 주변의 식당과 가게들을 기웃거렸다. 혹시 일할 사람 안 구하나요? 주방 일이든 허드렛 일이든 뭐든 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낯선 외지인을 경계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다 한 군인 상대 전문 식당의 주인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딱 보니 외지 사람인데 여긴 왜 왔소? 여긴 군인들 장사하는 곳이라 텃세도 심하고 재미 볼 거 하나 없는 곳인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있나요?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 남는 게 몸뚱이 하나라. 지수는 미리 준비해둔 박선자의 사연을 능숙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지친 표정과 간절한 말투에 식당 주인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 식당에서 며칠간 임시로 설거지를 도우며 지수는 귀를 열었다. 식당을 찾는 군인들의 대화, 주인과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백두산 부대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휴가나 외박을 나온 사병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생기가 없었다. 그들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부대 이야기가 나오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았다. 그 침묵은 공포가 만들어낸 견고한 벽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4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을 한 중년과 그의 뒤를 비굴할 정도로 바싹 붙어 따르는 상사였다.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지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박성준 중령과 황동진 상사. 사진으로만 보던 인물들이었다. 어이 사장. 오늘 제일 좋은 걸로 상 하나 차려봐. 박성준 중령이 턱짓으로 명령하듯 말하자 식당 주인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그들을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황동진 상사는 연신 박 중령의 기분을 맞추며 아첨을 떨었다. 역시 참모님께서 한 번 뜨시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양구 땅에서 참모님 허락 없이는 나뭇잎 하나 못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워 황 상사.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박성준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들의 대화에는 부대 사병들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특히 대진푸드 사장과의 골프 약속을 잡는 대목에서는 지수의 손에 쥔 그릇에 힘이 들어갔다. 틀림없어. 저자들이 중심이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식당 주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지수에게 푸념하듯 말했다. 저 양반이 저 부대 실세야. 한번 밑보이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해. 아주머니도 저 사람들 앞에선 눈도 마주치지 마. 그 말은 지수에게는 경고가 아닌 확신을 주었다. 며칠간의 탐색을 통해 외부에서는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마침내 부대 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부대 게시판에 민간인 조리원 기간제 채용 공고가 붙은 것이다. 기존 조리원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생긴 빈자리였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썼다. 박선자의 이력서에는 여러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한 경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면접관으로 나온 행정보급관은 일손이 급했는지 그녀의 수더분한 인상과 식당 경력을 보고 별다른 질문 없이 채용을 결정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시죠? 숙소는 부대 근처 민간인 숙소를 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드디어 성문이 열렸다. 이제 그녀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위병소를 통과하며 나눠주는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걸었다. 출입증에 적힌 박선자라는 이름이 마치 새로운 계급장처럼 느껴졌다. 군화 소리와 구령 소리가 가득한 낯선 공간, 그 심장부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 취사장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박선자가 된 강지수를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악취였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가 시작된 식자재와 억지로 감추려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젊은 병사들의 깊은 한숨이 뒤섞인 절망의 냄새였다. 취사장은 거대한 동굴처럼 넓고 음산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 몇 개가 힘겹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곳곳에 타일은 깨져 있었다. 수십 명의 조리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 대신 체념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오늘부터 새로 일하실 박선자 여사님이시다. 다들 인사드려. 취사반장인 상사가 퉁명스럽게 그녀를 소개하자 조리병들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흐릿하고 공허했다. 지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부탁합니다. 저도 아들 같은 아들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그녀의 첫 임무는 채소 다듬기였다. 조리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와 감자 상자를 보는 순간 지수는 숨을 멈췄다. 상자에는 선명하게 대진푸드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의 내용물은 가관이었다. 감자는 싹이 나거나 검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양파는 물러터져 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에이, 이걸로 음식을 한다고요? 지수가 자신도 모르게 묻자 옆에서 함께 채소를 다듬던 젊은 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그냥 하세요.
원래 다 이래요. 못 먹는 부분만 잘 도려내면 돼요. 그 상병의 이름은 이진우였다. 희고 작은 얼굴에 씌워진 안경 너머로 두려움과 선량함이 뒤섞인 눈빛이 보였다. 그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데 이골이 난 듯 능숙하지만 슬픈 표정으로 칼을 놀리고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칼을 잡았다. 감자 하나를 집어들자 썩은 부위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멀쩡한 부분보다 버려야 할 부분이 더 많았다. 이걸로 1인분의 정량을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까? 장병들의 식사가 아니라 마치 가축의 사료를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그때 취 사장 문이 열리며 보급관 황동진 상사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조리병들을 훑어보더니 이진우 상병 앞에 멈춰섰다. 야, 이진우. 너 지금 표정이 왜 그따위야? 나라에서 주는 밥 만드는 게 불만이야? 아닙니다. 이진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 식자재 받을 때도 내 놈만 혼자 인상 쓰고 있더라. 대진푸드 사장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황동진은 이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봐, 조리병들.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야. 식자재 상태가 어떻든 그건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조리병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없었다. 지수는 이 모든 광경을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저자의 멱살을 잡고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선자였다. 섣불리 나서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썩은 감자를 도려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칼끝에 담긴 분노가 감자의 썩은 살을 파고들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조리병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취 사장 뒤편의 공터에 쭈그려 앉았다. 지수는 뜨거운 물을 담은 컵 2개를 들고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학생, 아까 많이 놀랐지? 이거 한 잔 마셔. 이진우는 잠시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다. 아주머니는 이런 거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자신의 편을 찾아 헤매는 어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지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왜 아무렇지 않겠어? 우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이런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지. 그녀의 말에 이진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내비쳤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매일 썩은 음식을 만들면서 죄책감이 들고 밤에는 선임들에게 맞고 얼마 전에는 동기 한 명이 못 견디고 다른 부대로 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 끝내 흐느낌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였다. 취 사장 건물 뒤편에서 욕설과 함께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와 이진우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취사병 최고 선임인 병장이 신입 2등병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국에 머리카락 들어갔다고 보고를 해? 그냥 건져내고 처먹으면 될 거 아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이러면 우리가 다 황 상사님한테 깨지는 거 몰라?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이등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통을 삼켰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거나 못 본 척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폭력은 전염병처럼 번져 그곳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폭행이 벌어지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병장이 잠시 주춤했다. 그만하게.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줌마는 뭔데 끼어들어? 군대 일은 군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병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군대 일이라고 사람을 짐승처럼 패도 되는 건 아니지. 자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저 아이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야. 그만하고 가서 일 봐.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급식 조리원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고 전장을 지휘했던 장군의 위엄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병장은 그 기세에 압도당해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무어라 더 대꾸하지 못하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이등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다. 괜찮나? 이등병은 겁에 질린 채 고개만 꾸벅이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이진우가 떨리는 눈으로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희망, 그리고 여전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저 선임 뒤끝 심한데. 지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무서워. 그녀는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 혼자서는 힘들지만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주면 용기를 낼 수도 있는 법이야. 그 말은 이진우의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두드리는 첫 번째 소리였다. 지수는 알 수 있었다. 멍들어 있던 이 젊은 병사의 양심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용기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씨앗을 싹 틔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다음 임무였다. 강지수가 취사장 뒤편에서 보여준 조용한 용기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폭행을 일삼던 선임 병장은 박선자라는 정체 모를 민간인 조리원의 기에 눌려 며칠간 몸을 사렸다. 그 덕분에 취사장에는 폭언과 폭력이 사라진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조리병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특히 막내 이등병들은 지수에게 조용히 다가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지수는 그럴 때마다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이진우 상병의 곁을 맴돌았다. 함께 채소를 다듬으며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힘든 기색이 보이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섣불리 비리의 핵심을 묻거나 증언을 종용하지 않았다. 대신 고립된 섬처럼 외로웠던 그의 마음에 조용한 다리를 놓았다. 신뢰라는 이름의 다리였다. 이진우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지수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군 생활의 고됨이 아닌 자신의 꿈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며칠 후 저녁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그날 저녁 메뉴는 대진푸드에서 납품한 돼지고기로 만든 김치찌개였다. 낮에 식자재를 검수하던 지수는 돼지고기에서 나는 미세한 시큼한 냄새를 맡고 취사반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는 원래 냉동육은 다 그렇다며 묵살했다. 결국 그 돼지고기는 그대로 찌개에 들어갔다. 그날 밤 일이 터졌다. 저녁 점호가 끝날 무렵부터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극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의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침상은 모자랐고 복도와 의무실 바닥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들로 가득 찼다. 명백한 집단 식중독이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의 가장 친한 동기 역시 복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 때문에 동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오늘 들어온 돼지고기가 문제였다고 대진푸드의 식자재는 전부 썩은 것들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부대의 대응은 신속하고 기만적이었다. 박성준 중령의 지시를 받은 의무관은 상황을 급성 장염으로 축소했다. 외부 병원으로의 이송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사단 사령부에는 몇몇 병사들의 소화불량 증세 정도로만 보고되었다. 진실은 거대한 장막 뒤로 은폐되고 있었다. 황동진 상사는 의무실에 나타나 아픈 병사들을 위로는커녕 요즘 애들은 약해 빠져서 이 정도 같고 꾀병이냐며 혀를 차기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본 이진우의 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체념보다 의무감이 더 커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침묵은 양심을 죽이는 독이자 부패에 동조하는 범죄였다. 그날 밤 자정 모두가 잠든 시간.
이진우는 조용히 생활관을 빠져나와 지수가 머무는 부대 근처 민간인 숙소로 향했다. 인기척 없는 숙소의 문을 두드리자 잠옷 바람에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진우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다. 아주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수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작은 방에 마주 앉자 이진우는 마침내 둑이 터진 듯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늘 식중독 사건. 명백히 대진푸드의 썩은 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쉬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가 보급계 선임의 심부름을 하다가 우연히 목격했던 장면들. 황동진 상사가 매달 초 대진푸드 납품 트럭 운전사에게서 돈이 든 노란 봉투를 받는 모습. 사무실 컴퓨터에 일반 장부와는 별개로 관리되는 이면 장부 파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가 황동진 상사의 차량 번호라는 것까지. 그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토해냈다. 폭행을 주도하는 선임들의 이름과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폭력의 방식까지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지수는 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이진우는 더욱 복받치는 설움을 터뜨렸다. 그가 잠시 울음을 그치고 물을 마시는 사이 지수는 탁자 위에 놓아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슬쩍 확인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눌러놓은 녹음 버튼은 이진우의 모든 증언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부패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충각이 될 터였다. 진우야. 지수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용기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 내가 약속한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온 양심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21사단 사단장실은 평온했다. 사단장은 막 들어온 아침 보고를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젯밤의 식중독 소동은 일부 병사의 배탈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고된 후였다. 그때 비서실로부터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다. 민간인 조리원 한 명이 사단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조리원? 웬 조리원이 나한테까지. 사단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려다 비서실장에 덧붙이는 말에 표정을 굳혔다. 어젯밤 소동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다고 합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는 박성준 중령의 언질이 떠올랐지만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다. 사단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 곧이어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박선자 강지수가 사단장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곧은 자세로 사단장 앞에 섰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요? 간단히 하시오. 사단장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과 엉성한 가발을 벗었다. 질끈 묶었던 머리카락이 드러나자 그녀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단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품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 중장 강지수입니다. 사단장의 눈이 신분증과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오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뜨였다. 대한민국의 단 한 명뿐인 여성 삼성 장군. TV에서나 보던 그 얼굴이 왜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지금부터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의 권한으로 21사단에 대한 전면 감찰을 개시합니다. 사단장께서는 감찰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부대원들에게 협조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박선자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군의 냉철하고 단호한 음성이었다. 사단장은 입을 뻐끔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방첩사 감찰실장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 신분을 숨기고 조리원으로 일하다 정체를 밝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이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박성준 중령과 황동진 상사였다. 보고를 받은 박성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중장이라고? 강지수? 그는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다. 옆에 있던 황동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당장 관련된 서류 전부 파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전부 포맷해버려. 아니, 아예 물리적으로 파괴해. 박성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사무실과 보급대 창고에서는 순식간에 문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손영진 중장이었다. 무슨 일이야, 박중령. 이 시간에. 손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방첩사 강지수 중장이. 그 여자가 지금 우리 부대에 와 있습니다. 박성준의 다급한 보고에 수화기 넘어 손영진의 목소리도 순간 굳어졌다. 상황을 전해 들은 그는 짧게 말했다. 알았다. 일단 시간 끌어. 내가 막아보지. 그 시각 지수의 연락을 받은 오정국 준장이 이끄는 방첩사 감찰팀이 헬기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과 거대한 벽이었다. 감찰팀이 병사들을 상대로 면담을 시작했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았다. 어젯밤 배가 아팠던 병사들은 원래 장이 약해서 그렇다고 둘러댔고 식자재에 대해 묻자 항상 신선하고 맛있다는 로봇 같은 대답만 내놓았다. 공포가 그들의 혀를 마비시킨 것이다. 지수는 황동진 상사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깨끗하게 포맷된 후였고 보급 관련 서류들은 얼마 전 창고 누수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박성준이나 황동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수와 감찰팀의 눈치만 살폈다. 그는 이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오정국 준장과 마주 앉았다. 실장님,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이 상상 이상입니다. 육군본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연병장을 응시했다. 병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왕국의 성문을 열었지만 이제 그 안에 복잡한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가 걷어차 부순 것은 부패의 문이 아니라 거대한 적들의 심기를 건드린 벌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공식적인 감찰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물증은 사라졌고 증인들은 침묵했다. 강지수와 감찰팀은 며칠간 부대에 머물렀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교묘한 방해 공작뿐이었다. 시간은 비리 세력의 편이었다. 이대로라면 감찰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여성 장군의 무리한 월권 행위라는 오명만 뒤집었을 판이었다. 초조해진 오정국 준장이 말했다. 실장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철수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 지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았어. 그녀는 이진우 상병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그리고 한 부분에 집중했다. 얼마 전에 전역한 김민재 병장님이라고. 보급계에 있었는데 그 형이 황 상사 몰래 자기만 아는 장부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 준장, 지금 당장 이 김민재라는 전역자를 찾아내. 방첩사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현재 주소, 연락처, 신상 정보까지 전부 알아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오정국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서울의 팀원들에게 연락해 김민재 추적에 돌입했다. 군 전역자 데이터베이스와 SNS,
동기들의 연락처까지 샅샅이 뒤진 끝에 몇 시간 만에 그의 행방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수는 감찰팀의 눈을 피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오준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김민재가 일하는 허름한 호프집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수는 창가에 앉아 김민재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약속 시간에 맞춰 앳된 얼굴의 청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김민재 군 맞나? 나는 강지수라고 한다. 지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김민재는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저,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이미 부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모르는 일이다. 입 다물어라라는 식의 회유와 협박이었을 것이다. 두려운 마음 이해한다. 지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침묵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후임들은 어떻게 되겠나? 썩은 밥을 먹고 이유 없이 맞고 있는 자네의 동생 같은 아이들 말이야. 그 아이들의 용기가 되어줄 사람은 이제 자네밖에 없어. 지수는 이진우 상병의 이야기와 식중독 사건을 들려주었다. 김민재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자신이 기록했던 비리의 장부와 동료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몰래 찍었던 영상들을 떠올렸다. 언젠가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았던 증거들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김민재는 마침내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아주 작고 평범한 USB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버릴 폭탄이 들어있었다.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부디 헛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지수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자네의 용기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스모킹건을 손에 넣은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대 임시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오준장에게 문을 잠그게 한 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과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파일 하나를 열자 대진푸드와의 거래 내역과 황동진에게 건네진 뒷돈의 액수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이중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폴더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진들과 어두운 창고 구석에서 병사들이 구타당하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수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오정국 준장의 번호였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진우 상병이 보급 창고 2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의무대로 실려갔는데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고일 리가 없었다. 명백한 보복이자 경고였다. 그녀가 입술을 깨무는 순간 이번에는 책상 위에 다른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제한된 번호. 그녀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수화기를 들었다. 강 장군인가? 수화기 너머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손영진 중장이었다. 나는 손영진일세. 강 장군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때로는 과한 열정이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지. 군대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위계라는 것이 있네. 한낱 사병 몇몇의 투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칼날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더 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강 장군의 명예로운 군 생활에 오점이 남기 전에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네. 이건 충고이자 마지막 배려일세. 전화가 끊어지고 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절망의 확인 사살이 이어졌다. 오준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방첩사령부에서 온 공식 전문이었다. 수신 감찰실장 강지수 중장 제목 21사단 감찰 중단 및 원대 복귀 명령 내용 현 시간부로 21사단에 대한 모든 감찰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할 것.
의국 군방첩 사령관은 모든 것이 끝났다. 손에 쥔 결정적 증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어린 병사의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전역자의 희망까지. 이 모든 것을 눈앞에 두고 그녀의 손과 발이 공식적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지수는 USB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절망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서울의 방첩사령부로 돌아오는 길은 지독하게 길고 무거웠다. 강지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오정국 준장 역시 침묵을 지켰다. 차 안의 공기는 패배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손에 쥔 USB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가 헛된 꿈을 꾼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방첩사에 복귀하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이었다.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에 쏟아지던 찬사와 기대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 망신만 당한 문제적 장군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사령관은 그녀를 호출해 군 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렸다며 질책했고 징계위원회 회부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감찰실 동료들조차 그녀를 피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조소를 견뎌야 했다. 오직 오정국 준장만이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실장님,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텅 빈 감찰실장실에서 오 준장이 비통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포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진우 상병은 뭐가 되나? 모든 걸 걸고 내게 증거를 넘겨준 김민재 군의 용기는 뭐가 되지? 이건 이제 나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야. 그녀의 눈빛은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공식적인 군 내부의 절차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지금 그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군대라는 닫힌 성벽을 부수고 이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녀는 오정국 준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최서연 기자의 연락처를 알아봐주게. 과거 방산 비리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쳤던 그 기자 말이야. 절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극비리에 접선해야 하네. 최서연. 그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유명한 언론계의 독종 같은 존재였다. 지수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늦은 밤. 지수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낡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입술. 최서연 기자였다. 지수가 맞은편에 앉자 최 기자는 노트북을 덮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지수 장군님 맞으시죠?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요청하신 이유가 궁금하군요. 군 내부의 권력 다툼에 언론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최 기자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려는 겁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박선자가 되어 백두산 부대에 잠입했던 이야기부터 썩은 식자재와 폭력, 집단 식중독 사건과 은폐, 그리고 이진우 상병의 증언과 의문의 추락사고, 김민재의 용기와 상부의 감찰 중단 압력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최서연 기자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야기를 마친 지수는 USB를 최 기자 쪽으로 밀었다. 이 안에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중장부 거래 내역, 폭행 영상까지. 이제 이 재판의 검사는 최 기자 당신입니다.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이 추악한 진실의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최서연은 USB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구조적인 부패와 한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거대한 서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여성 장군의 비장한 결심은 그녀의 기자로서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이 보도가 나가면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인의 명예는 물론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의 명예보다 죽어가는 병사들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군인으로서 나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최서연 기자의 눈에 서렸던 경계심이 사라지고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용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이 재판 제가 맡겠습니다. 두 여자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한 사람은 군대의 법정에서 패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법정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두운 카페의 창밖으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서연 기자는 강지수에게서 건네받은 USB를 들고 편집국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심장은 세상을 뒤흔들 특종을 잡았다는 흥분과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팀원들과 함께 비밀리에 취재팀을 꾸렸다. USB 안의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다. 선명한 화질의 폭행 영상,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비리 장부, 썩은 식자재 사진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사였다. 하지만 최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사건에 생명을 불어넣을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했다. 바로 피해자의 육성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김민재가 일하는 호프집을 다시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김민재는 최서연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제가 나선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라며 두려워하는 그에게 최서연은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를 줄 겁니다. 그 용기들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뀝니다. 결국 김민재는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어두운 스튜디오,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로 신원을 감춘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고 보았던 부대의 참상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디데이. 그날 저녁 8시 최서연 기자가 속한 방송사의 메인 뉴스 시간이 되었다. 앵커는 상기된 표정으로 헤드라인을 전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 자신의 계급을 숨기고 최전방 부대에 위장 잠입해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군납 비리와 폭력의 실상. 최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최서연 기자의 리포트가 시작되었다. 최초 여성 장군의 위장 잠입, 군 비리를 고발하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강지수가 박선자로 살았던 며칠간의 행적이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USB 속 영상들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썩은 감자와 곰팡이가 핀 빵, 구더기가 들끓는 식자재 창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어서 어두운 창고 구석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화면에 등장한 김민재의 실루엣. 음성 변조된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다. 매일 썩은 밥을 먹었습니다. 항의하면 돌아오는 것은 구타뿐이었습니다. 그곳은 군대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강지수, 백두산 부대, 대진푸드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방송사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냐? 내 아들이 저런 곳에 있다니. 관련자들을 전부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두산 부대 비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 청원은 단 몇 시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다.
국방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비난이 빗발쳤다. 사건의 파장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 내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다. 태풍의 눈이 된 강지수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군인 강지수가 아닌 거대한 부패에 맞선 내부 고발자였다. 태풍은 시작되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국방부는 백기를 들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자신의 직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군 검찰단 내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수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여론의 등 떠밀린 군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별수사단의 첫 번째 행보는 강지수 중장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항명한 장군이 아니었다. 부패를 고발한 영웅이자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특수단장은 그녀에게 수사단의 핵심 자문역을 맡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군복을 벗고 처벌받을 각오까지 했던 그녀에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강지수는 자문역을 수락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와 정보를 특수단에 넘겼다. 그녀의 조력 아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가장 먼저 황동진 상사와 박성준 중령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특수단이 제시한 이중 장부와 폭행 영상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손영진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성준 중령의 입에서 마침내 윗선의 이름이 터져나왔다. 수사의 칼날은 마침내 비리 카르텔의 정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손영진 중장을 향했다. 손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 검찰에 체포되었다. 별 3개가 빛나는 그의 전투복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군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다. 손영진의 구속을 시작으로 부패의 사슬이 줄줄이 끌려나왔다. 그와 결탁하여 비리를 눈감아 주었던 육군본부의 다른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 대진푸들을 비롯한 불량 군납업체 관계자들까지 수십 명이 차례로 구속되었다.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지수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진우 상병을 찾아갔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지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내가 시작한 싸움, 이제 거의 끝나간다. 내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 너도 어서 일어나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녀가 병실을 나서는 순간 기적처럼 이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몇 주 후 길고 길었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손영진 중장을 포함한 비리 연루군 간부 20여 명과 군납업체 관계자 17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다. 썩어 문드러졌던 부패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지수는 처음 박선자가 되어 찾아갔던 양구의 작은 식당을 다시 찾았다. 식당 주인은 TV에서 본 그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수는 예전처럼 주방 구석에 앉아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두산 부대의 위병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곳을 드나드는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은 희망과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이 모든 싸움의 시작과 끝을 되새겼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대한민국 군에는 거센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독립적인 기구인 국가군인권위원회의 신설이었다. 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군 인권을 감시하고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침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용기 있는 고발을 한 이진우 상병의 이름을 따 이진우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이진우 상병은 많은 이들의 격려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서 직접 용감한 군인상을 받았고 그의 용기는 전군의 귀감이 되었다. 전역 후 사회로 돌아간 김민재 역시 자신의 양심 선언이 헛되지 않았음에 조용히 기뻐했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강지수 중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징계는커녕 오히려 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정부는 그녀의 강직함과 용기를 높이 신설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그녀를 임명했다. 이는 그녀에게 군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몇 달 후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지수는 육군 훈련소를 찾았다. 갓 입소한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풋풋한 설렘이 가득했다.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훈련소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훈련병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그녀는 장군 식당이 아닌 훈련병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다. 그날의 메뉴는 따끈한 김이 오르는 쌀밥과 맑은 쇠고깃국, 간 묻힌 나물과 바삭한 생선가스였다. 그녀는 훈련병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한 훈련병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위원장님,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수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잠시 생각하더니 훈련병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전우의 등을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다는 양심.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석양이 그녀의 어깨 위 3개의 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독백했다. 정의는 때로 외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우리가 지켜낸 것은 군복의 계급장이 아니라 군인의 빛나는 양심이었다. 그리고 그 양심들이 모여 이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강철의 성벽이 될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강철의 별은 잠시 빛을 잃었었지만 이제 더 크고 밝은 빛으로 다시 떠올라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